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지금은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마다 늘 사연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요.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며 즐겨 듣던 사연이 직접 제가 경험한 일이 되어버리니까 한동안은 좀 멍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사연도 같이 적으면서 여러분들의 위로도 받고 싶고 공감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은 때에 맞게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적당한 시기에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딱히 취업에 뜻이 없었던 저는 부모님과 상의 후에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을 얻어서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죠. 애초에 부모님 건물에서 시작을 한 거라 저는 보증금이나 월세도 내지 않고 수입을 전부 고스란히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여유롭고 넉넉한 생활을 빨리 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건 다 제가 잘해서가 아닌 부모님을 잘 만난 복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더 효도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결혼을 해 단란한 가정 꾸려서 재미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떡두꺼비 같은 손자들도 순풍순풍 낳아서 우리 부모님의 기쁨조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건을 하나 치르게 되었습니다. 참 자식으로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찌르르 거릴 만큼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시댁인데요. 저는 남편을 당시 제 친구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남편은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2년째 대기업을 도전하고 있다가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였죠.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 용돈도 벌어가면서 밤 늦게까지 취업 준비를 하는 노력남이었거든요. 저도 그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에 반해서 현실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저와 연애를 하던 도중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늘 남편은 저에게 취업만 되면 바로 결혼하자는 소리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둘에게 결혼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결혼 과정에서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은 시댁의 형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은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몇 채가 있는 좀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쪽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목숨 걸고 달려들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을 만큼 시댁은 좀 형편이 어려웠죠. 시아버지는 원래 가구 공장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기계에 다리가 끼게 되는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도 잘 안 돼서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가게 업종을 바꿀 만큼 장사 수완이 좋지 않아서 늘 쪼달리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가난이 싫어서 대기업으로 들어가 빨리 돈 벌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했어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준비해 결국 대기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남편이 잘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기에는 양가의 재력 수준이 좀 달라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집 문제와 혼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그 문제를 저희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그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터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기 전 상견례를 갖는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끼리 약간의 신경전이 오고 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양가가 처음 만나는 자리는 누구나 그렇듯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지 같이 상의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초긴장을 한 상황에서
양가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초반에는 순조롭게 대화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갔어요. 근데 결혼 날짜를 잡고 집과 혼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신경전이 시작되고 말았죠. 신경전의 시작은 저희 시어머니로부터였어요. 저 사돈, 제가 초면이고 또 상견례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돈.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좀 집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우리 남편도 지금 이런 상태고 해서 우리 쪽에서 집이고 결혼식 비용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어렵겠지만 사돈 쪽 잘 사시니 좀 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결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단 얼마라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우리는 없으니 너네가 좀 알아서 해줘라 라는 식의 말에 저와 저희 부모님은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건물 몇 채를 그냥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니에요. 아빠는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사업가 기지를 다분히 크게 가지고 있으셨고 저희 엄마도 그 옆에서 내조하면서 쌓은 내공이 높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주지 않으셨답니다. 예, 사부인, 형편이 어려울 순 있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저희도 딸을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딸이 대접받지 못하고 가는 시집은 반갑지가 않네요. 물론 사부인께서 다른 걸로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단 얼마라도 같이 보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저희도 보태고야 싶죠. 대신에 우리는 미래가 창창한 아들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요즘 시기에 대기업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들어가게 되면서 이후에 벌어다 줄 돈 생각하면 결코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사부인, 우리 딸은 지금도 이미 자기 사업체 운영하면서 지 또래보다 돈 잘 벌고 있어요. 게다가 지가 벌어내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고요. 그러니 아예 못하겠다는 말씀은 말아주시고 최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희 쪽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해 사위 맞이할 거고요. 아유, 그래요. 사돈 어른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아무튼 그럼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볼 테니 사돈네 수준에 안 맞다고 우리 자식 무시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건 당연하죠. 사위도 이제 엄연한 저희 자식인데 무시하다니요. 그건 걱정 마시고 저희 딸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똑 부러지는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당당하게 말을 시작했던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해대며 꼬리를 내렸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오며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저희 아빠가 하신 말씀이지만 2천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쪽에서 처음부터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그 습관이 저에게 고스란히 와서 시댁살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와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였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생각보다도 더 독한 분이셨는지 그 뒤로도 뻔뻔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2천만 원을 주고 난 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외동딸인 제가 좋은 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6억짜리 아파트를 혼수로 해갈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 시댁 쪽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감개무량하며 아주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한참을 아부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집으로 1등급 한우까지 보내시면서 감사 인사를 하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저도 이 정도면 서로가 잘 합의가 된 상황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한 번의 사건을 잘 넘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들은 결혼 후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친정과 시댁 집 사이에 있는 편이었는데 양쪽 모두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일 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출간 이후에도 서로를 자주 보며 지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저희에게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집이 아닌 편의점을 그렇게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진짜 뻔뻔한 짓들을 많이 하셨죠. 저희 편의점에서 파는 간식이나 물건들을 계산도 하지 않고 잔뜩 가지고 가셨어요. 명목은 다른 거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하는 가게니 돈 안 내도 물건을 가져가도 문제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과자 몇 봉지부터 시작해서 음료수, 화장지, 칫솔 등등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손님들 준다면서 껌이라든지 이것저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에는 그냥 드렸어요. 시부모님인데 돈 받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게 가지고 가시고 심지어는 발주 넣고서 바로 받은 것들까지도 싹 가지고 가시는 바람에 장사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수준이 되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오셨길래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나 왔다. 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오늘은 뭘 가지고 가볼까나? 예, 요즘 잘 나가는 거 뭐 있니? 아주 그냥 식당에 가지고 갈 때마다 손님들이 좋아서 죽을라 그런다. 덕분에 단골 좀 늘었어.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어머니, 이제 저희 매장에서 물건 가지고 가시는 거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저희 이거 매일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하는 것들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저희 알바생들 먹을 것만 좀 빼놓고 다 챙겨서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그걸로 가지고 가주세요. 뭐야? 아니 너 지금 이 시애미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 나보고 지금 못 먹는 거 다 가지고 가서 처리하라는 거야? 뭐야? 왜? 이깟 거 몇 푼짜리 주는 게 그렇게 아깝든? 아까운 게 아니라요, 어머니. 저도 엄연히 그것들 판매하면서 가게 운영하는 건데 어머니께서 손님들이 사갈 것까지 다 가지고 가시니까 저희도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 그럼 더 주문하면 되지. 물건이야 더 떼면 그만인걸. 너는 지금 그게 아까워서 나한테 버린 음식이나 가져다가 처먹으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기 있는 제품들은 본사에서도 몇 개 안 보내주는데 그런 것까지 어머님이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만 가지고 가주세요. 허! 내가 부잣집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덕 좀 보나 했더니만 아주 그냥 지 시애미를 산거지로 보고 있었네. 됐다. 안 가지고 가마. 시어머니는 저의 부탁에 오히려 더 화를 내며 편의점을 나가버리셨어요. 그 뒤로는 그새 저희 남편에게 다 일러 바쳤는지 퇴근도 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혹시 엄마한테 편의점 물건들 그만 가지고 가시라고 했어? 아휴, 벌써 당신 귀에 들어갔어? 빠르기도 하네. 그렇게 말씀드렸어. 솔직히 너무하셨잖아. 그걸로 나도 벌어서 먹고 사는 건데 어머니 때문에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 시어머니가 그거 몇 개 가지고 가는 게 아까워서 그만 오시라고 해? 여보, 지금 여기에서 어머니 편 드는 거야? 당신이 생각해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하루에 가지고 가시는 물건값만 10만 원이 넘어. 편의점에서 그 정도면 물건 몇 개가 빠지는 건 줄 알아? 아침에라도 오셔서 어머님이 물건 다 빼가시는 날엔 그때부터 손님들이 와서 먹을 거 없다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아, 물론 편의점도 그러면 힘들겠지. 그럼 당신이 미리 좀 덜 팔리는 거 빼서 드리던가 하지. 참. 덜 팔리고 잘 팔리고가 어딨어. 원래부터가 다 팔아야 하는 물건들인데. 당신은 진짜 누구 편이니? 미안해. 알았어. 뭐 그렇다고 나한테까지 성질을 부려. 중간에서 난처한 건 나란 말이야. 일단 알았어. 이따 퇴근해서 봐. 저는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에게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난처하겠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집에 가서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말씀을 잘 드려보라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이건 제 편의점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타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저에게 서운했는지 한동안 저희 부부도 서먹하게 지냈어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부부 사이에 냉정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생신 때 되면 비싸고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시간 나면 틈틈이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자주 드렸었거든요. 그 뒤로 시어머니도 저에게 서운해하셔서 한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었는데 그래도 제가 또 며느리다 보니 언제까지고 시어머니가 삐져있는 상태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풀기 위해 저번에 시어머니와 같이 백화점으로 쇼핑 갔을 때 예쁘다고 하셨던 가디건이 하나 있어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사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제가 곧바로 손에 선물을 쥐어드리니 언제 삐져 있었냐는 듯 다시 살갑게 말씀을 하시던 거 있죠.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욕심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부자 며느리 본 덕에 이런 명품 스카프도 받아보고 말이야. 성공했다, 성공했어. 아유, 색깔 고운 것 좀 봐라. 며느라, 나중에는 좋은 명품 백도 부탁한다. 아유, 네, 어머니.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명품 가방도 꼭 사다 드릴게요. 그래, 그래. 예쁜 내 며느리. 스카프 하나에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며느리에서 예쁜 내 며느리로 바뀐 저의 위치가 참 우습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날로 서운한 건 다 풀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욕심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더 황당한 소리로 저를 열받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편의점에 다시 오시긴 하셨지만 예전만큼 물건들을 막 가지고 가진 않으셨어요. 폐기된 물건들을 주로 가지고 가시고 몇 가지만 본인이 먹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시는 수준에서 그쳤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던 중에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우리 부부가 다 있을 때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집으로 찾아오신 건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식탁 위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다 엎어버리고 싶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예, 있자니 며느라. 나도 너처럼 편의점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 싶어. 아니,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편의점 운영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지금 식당이 몇 달째 적자가 나서 아주 힘들어 죽겠다. 이참에 다시 편의점으로 개업해서 새 출발해볼까 해. 그래요, 어머니? 근데 이것도 초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야 아빠 건물로 들어간 거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것도 크고 공사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역시 우리 식당만 처분하기에는 역부족이겠더라고. 내가 얼추 보니 우리 집을 팔면 금액이 좀 맞을 것 같아. 원래는 너네 결혼할 때 내가 무리해서 대출만 안 받았어도 더 자금을 땡길 수 있었는데 너네 결혼시키느라 내가 힘들었잖니.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결혼식 때 2천만 원 해준 것으로 호들갑을 떨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시어머니의 그 뒤의 말과 거기에 답변하는 남편의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처분하고 그 돈 보태서 편의점 낸 다음에 나랑 네 시아버지는 이 집으로 들어와 합가하려고 한다. 어떠냐? 그래? 그럼 당연히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엄마. 걱정 말고 들어와요. 방도 남는데 뭐. 좋네. 나도 엄마 아빠랑 살고. 어머, 정말? 그래도 돼? 저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모에게 집으로 들어오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입에 있던 음식들을 그대로 다 내뿜을 뻔했어요. 게다가 거기에 좋아가지고 맞장구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어머니, 합가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이가 지금 어머님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집이 그만큼 집이 넓지가 않잖아요. 작은 방 하나 있는 것도 좁아서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 편의점 하시는 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운영하는 것 같아 보여도 편의점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물건 관리 제대로 못하면 바로 벌금 물고 자칫하면 운영정지 먹고서 편의점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거의 랩을 하듯 속사포로 말을 뱉어냈어요. 진짜 숨도 안 쉬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또 거기에서 열을 내시더라고요. 야, 이게 또 나를 무시하네. 너도 하는 걸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편의점 운영이 뭔데? 그게 도대체 뭐라고 훈수를 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게 못마땅한 거냐? 어? 어머니,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께 훈수 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언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시부모님 모시는 거 솔직히 불편하고요. 저는 이번에도 다짜고짜 화를 내는 시어머니에게 제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버렸어요. 솔직히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여기에서도 제 편을 들어야 할 남편 놈이 이번에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야, 이 건방진 년아. 너 자꾸 시어머니한테 말본색 그따위로 할래? 시어머니가 새 출발하고 싶다고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게 불편해? 이 남편 놈은 심지어 욕까지 섞어가며 시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더군요. 거기에서는 저도 더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의 언행을 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꽃이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더군요. 거기에서 저는 더 화가 나 일부러 더 시어머니 앞에서 같이 욕을 해버렸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어디다 대고 욕이야? 그럼 너는 우리 부모님 모실 수 있어? 지는 우리 친정집에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면서. 그리고 너는 우리 부모님 도와줘 봤어? 까놓고 말해서 너 따위가 우리 부모님 도울 것도 없겠지만 하다못해 너 우리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에 뭐 제대로 챙겨보기나 했어? 맨날 지네 부모님 생신에는 좋은 거 못 해드려서 안달이면서 우리 부모님 때는 인터넷에서 파는 싸구려나 사다가 바치잖아. 그것도 내가 겨우 말리면 그제서야 내 카드로 선물 사대는 주제에. 더 말해볼까? 돈을 벌어도 내가 더 많이 벌어오고 생활비를 보태도 내가 더 많이 보태는데 네가 뭔데 니네 엄마 도와주라 말아야? 남편은 속사포 같은 저의 말에 적잖이 열이 받았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해댔습니다. 가짠더라고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엄청 열을 받아 하는 게 보였죠. 근데 저는 참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쌓인 게 진짜 많았거든요. 남편이란 놈은 지네 부모님이나 위할 줄 알지 저나 저의 부모님께는 늘 성의가 없었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고 나니까 저의 서운함은 겉으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 터지니까 이게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신 시어머니에게도 더 말을 보탰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요. 편의점 일이 밖에서는 쉬워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50 넘은 어머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운영하시는 식당을 잘 살려볼 궁리를 하시거나 다른 업종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합가는 못해요. 지금도 이렇게 퍽 하면 어머님이랑 싸워대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더 서로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합가는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고의한 것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저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하고는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그대로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는 들어가 버렸죠.
저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날 밤 하루 종일 식탁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는데 그냥 피만 물려받았겠어요? 저는 누가 봐도 우리 아빠 딸이라고 할 만큼 사업가 기질이 컸습니다. 그냥 보면 이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게 탁 하면 보일 만큼 사업 수완이나 땅, 건물 보는 눈이 탁월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허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꼼꼼함이 중요한 편의점 일을 절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제가 더 말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도 모르고 이렇게 저만 나쁜 인간으로 몰아세우는 그들에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근데 저의 진심 어린 조언과 성질에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린 듯 했어요. 남편과 시댁과의 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 저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편의점을 닫고 집으로 갔는데 온 집안이 시댁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시부와 시모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긴 내가 사는 공간인데 내 허락도 없이 모든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다는 게 열이 받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 모든 말도 안 된 상황에는 남편 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당신, 어머님, 아버님 여기 들어오는 거 알고 있었어? 알면서 뭘 물어? 당연히 알고 있지. 이제 부모님도 들어오셨으니까 당신은 제발 그 성질머리 고치고 부모님께 깍듯하게 하면서 잘 모시고 살 생각해. 뭐라는 거야, 이 인간이? 어머님,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안 된다고, 같이 사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또 생각 없이 말을 하시던 거 있죠. 이 고의한 것? 야,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온 건데 왜 네가 안 된다고 난리야? 이미 우리 집 내놨으니까 너도 포기하고 그냥 살아. 아주 그냥 저 고의한 성질머리는 누구한테 배운 건지. 저는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어머니를 보며 더 이상 이들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마음을 갖고 저도 똑같이 시댁 식구들에게 참 교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 며칠 동안 연기를 했고 며칠 뒤에 곧바로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때가 됐을 무렵 남편과 시부모님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님, 아버님 밥 차려드리기가 좀 어렵네. 몸이 안 좋다고 하니 엄마가 죽 사들고 온다고 하고 우리 엄마 오랜만에 오시는데 당신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 아버님 마주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 오늘은 당신이 모시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바람 좀 쐬고 와.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일이랑 나가셔서 오늘은 맛있는 걸로 외식하시고 들어오세요. 비싼 거 드셔도 되니까 오늘은 평소에 드시고 싶으셨던 걸로 마음껏 회포 풀고 오세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이제야 정신이 좀 차려지나 보다. 그래, 알았다. 당신 진짜 우리끼리 나가도 괜찮겠어? 암튼 당신이 그러라니까 이따가 장모님 가시면 전화해. 그때 들어갈 거니까.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이 난 채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나가자마자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 둘 처리해 나갔어요. 저는 그들이 차를 타고 동네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미리 예약해둔 이삿짐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트럭에 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남편 물건들, 컴퓨터 책상, 양말 한 짝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쓸어담아 짐을 실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도저히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을 보고 제 인생을 이 사람한테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바로 이혼을 결심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시댁 주소로 이삿짐을 보내버렸습니다. 이삿짐 아저씨에게 도착하면 시부모님들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들이 전화 받지 않거나 없으면 집 앞에다 모든 물건들을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외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어? 문이 안 열리네. 비밀번호 바꿨어. 당신들 이제 이 집 못 들어와. 내 집에 이제 더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당신들 같은 기생충 같은 집구석이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냥 거기서 니네 집으로 가. 뭐라고?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경우야? 왜 이래? 왜 이러긴. 막무가내로 들어온 인간들 나도 막무가내로 내보내는 거지.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화 갔을 텐데 여기 온 거 보니 이삿짐 아저씨 전화 못 받았나 보네. 당신들 짐은 전에 어머님 아버님 사는 집으로 다시 보내버렸으니까 당신들 집으로 가라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미쳤어? 문 부숴버리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열어라. 안 미쳤지. 뻔뻔해 미쳐버린 건 너나 너네 가족이고 나는 지극히 정상이거든. 그리고 부숴봐. 여기 내 집이거든.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썩 꺼져. 저는 전화를 끊어버린 뒤로는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치는 그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시했죠. 그랬더니 밖에서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는지 얼마 뒤에 경비에게 그들은 끌려나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허락 없이 기생충처럼 붙어버리려는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뒤로 조용할 줄 알았더니 역시나 그들은 그냥 끝날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신청했더라고요.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보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꿀릴 게 없으니 같이 소송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지 이제는 제 편의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시모와 전 남편은 제 편의점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우리 2천만 원 돌려놔. 당장 돈 내놓으라고. 어디서 다 처먹으려고 수작을 부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니도 그동안 제가 사드린 명품들이랑 용돈들 다 내놓으세요. 다 뱉어놓고 가시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지지 않고 화를 내는 저에게 둘은 합세하여 저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의 머리채까지 잡아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때 저의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편의점에 경비원 연락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희 아빠는 제가 머리채가 잡혀 끌려다니는 상황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호통을 쳤고 놀란 시어머니와 남편은 잠깐 움찔하더니 자존심 때문에 그만할 수 없었는지 그 뒤로는 저희 편의점 물건들을 죄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저희 아빠도 아니었죠. 아빠는 그들을 지켜보더니 이내 어딘가로 전화를 하셨어요. 조금 뒤에 5분도 안 돼서 누군가가 들이닥쳤고 그 정체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둘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다 대고 호통을 다시 한번 치셨죠. 썩 꺼져 이것들아. 다시 한 번만 내 딸한테 찾아오면 죽을 줄 알아. 가만 안 둬 내가. 아! 이건 놓으라고. 그들은 그렇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하찮은 모습으로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험악한 소리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폭행한 것과 저희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증거들을 찍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혼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그들은 제게 거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하게 됐고, 저를 폭행한 죄로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들이었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혼을 겪고 나니 시원하긴 하지만 이 씁쓸한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지긋지긋한 그들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요. 한 번은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낯짝 두껍게 또 제 편의점에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제게 욕을 하고 난동을 피웠던 시어머니 모습이 아닌 아주 온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의아하더군요. 하지만 제게 왜 그러는지 곧장 알 수 있었답니다. 얘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내가 나이 처먹고 욕심이 과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줄 수 없겠니? 살려주다뇨? 이미 그쪽 아들이랑 이혼했는데 제가 왜 살려요? 그 말 하실 거면 어서 나가세요. 지금 너랑 이혼하고 회사도 안 나가고 아주 폐인으로 살고 있다. 나랑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이혼한 게 모두 나 때문이라며 매일 술 먹고 집에서 물건들 부수고 이제 나한테 욕까지 해. 내가 못 살겠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아들 잡아줄 사람은 너뿐이야. 그러니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왜요? 이제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당신 아들은 후회가 되나 보죠?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죠. 이미 기차 떠났는데 후회하면 뭐해요? 당장 나가세요. 얘야, 제발. 아, 나 진짜 사람 말길 못 알아듣네. 당장 꺼지시라고요. 이렇게 말하고는 전 반강제적으로 가게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비굴하게 제게 고개를 조아린 모습을 보고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 최대한 도와주며 잘 살아보려 했지만 욕심이 지나친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감사하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경험이었다 생각하면서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있지만 그들 그림자에서 벗어나니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편의점을 운영하며 되도록 뜻깊고 알차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인생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센 강풍이 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 뒤에 찾아오는 시원함과 멋진 설경, 정화된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10년이 되던 해에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을사가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살면서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옛날 분들답지 않게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 제가 의대를 나왔고 의사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 개인 사정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수재라고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해서 과학고에 1등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과학고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조기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인생이 탄탄테로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로 계속 지낼 거라는 생각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으셨죠.
저도 이대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의사가 되어서 서울대학교 의대가 제 직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환자들을 보는데 어떤 남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응급실 의사 두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 처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무슨 힘이었는지 벌떡 상체를 세우고 제 목에 칼을 대더니 미친 듯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나 내버려둬. 안 그러면 이 여자 찔러버릴 거야. 제발 나 죽게 내버려 두라고. 파괴하지 말고. 환자분 진정하세요. 일단 제발 저를 좀 놔주세요. 경찰 불러요 어서. 이 사람 눈 돌아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에 목에 흰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는 저희 엄마가 울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희미하게 눈을 뜨니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어떡하니? 괜찮은 거야? 우리 딸 그 환자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마취제 주사 놔서 진정시키고 지금 깊이 자고 있어. 넌 걱정 말고 얼른 몸 회복할 생각만 해.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같이 일하던 레지던트의 말을 듣고서야 안심한 저는 또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퇴원을 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칼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스를 잡으려고 하면 손이 덜덜 떨려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뾰족한 바늘이나 가위가 무서워서 간단한 처치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기엔 너무나 불리한 트라우마가 제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저는 병원을 그만두어야 했지요. 병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저는 큰 충격에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였습니다. 방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죠. 엄마, 제발 좀 내보내줘. 저기 그 사람 있어. 그 환자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저는 겁에 질린 채 허공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미친 듯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팔을 휘저어대는 저를 온 힘을 다해 말리면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걷지도 않고 어두캄캄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저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초췌해져 갔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살도 10kg이 넘게 빠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끼어 있어서 누가 봐도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수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러대는 저를 말리기엔 엄마 혼자서도 힘에 부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정숙이 죽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있으면 찾아봐요, 여보. 그런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은 제 병을 낫게 하려고 정신병원에도 보내보고 여러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시켜보았지만 그 트라우마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정신과 의사의 면담은 심적으로 점점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칼을 들면 그 남자의 환영이 떠올라서 칼을 쓰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억지로 참고 약도 먹었지만 여전히 제가 요리를 할 때면 손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요리를 웬만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 때문에 저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뭘 시키시는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하고만 대하며 밖에 일절 나가지도 않은 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방황하던 시기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였고, 저는 1년간의 폐인 같은 생활을 하다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며 조금씩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재활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정하고 냉철한 철학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없던 그런 부분에 끌려서 저는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끈질기게 따라다니자 제 정성에 져서 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귀고 1년이 되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은 저와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1박을 하자면서 저한테 술을 먹였고 그날에 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남편은 제 고백에 놀란 것 같았지만 조금 후 침착함을 되찾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할게. 그러면 우리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시진 않을 거야.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너무 안일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소개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 저는 그분들의 냉담함에 몸이 떨리고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최종 학력을 물어보셨을 때 정신병원 입원과 의사였던 시절의 트라우마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임신을 핑계로 남편에게 들러붙어 억지로 결혼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저와 남편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뱃속 아이가 정말 아들의 아이인 것은 맞느냐면서 저에게 모욕과 수모를 주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며 시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제 인생을 구원한 사람처럼 멋져 보이고 든든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눈이 어떻게 되었나 봐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극한 반대에도 제 편에 서서 저와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제 아이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왜 반대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대학은 졸업 못했을 뿐이지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대만 하시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대학을 졸업 못했느냔 말이야. 그냥 계속 학교 다녔으면 졸업을 하던지 애 낳고 다시 학교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아니면 당장 결혼하지 말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결혼하는 게 어떠니? 아니, 며느리라는 애가 배불러서 학교 다니면 교수인 우리 아들 입장이 뭐가 돼요? 당신도 참. 그러니까 빨리 내가 선보라고 할 때 선을 봤어야지. 너는 엄마 말 안 들어서 이게 무슨 꼴이니?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머리야. 내 평생 네가 속 안 썩일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이 엄마 뒤통수를 때리는구나. 그것도 아주 세게 치는구나. 저를 사이에 두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제 앞에서 제 흉을 보았고 저를 만난 것이 남편 경력에 다시 없는 흠이라도 됐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대놓고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무슨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든 남편과 결혼 승낙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라도 저는 도망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도 못한 채 저는 그 수모를 당하고도 남편이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면 죽어버려야겠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은 아들에게 져서 저와 결혼하는 것을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문제만으로 10년을 괴롭히며 무시해왔고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해왔으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억울해서 제가 의대를 다닌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면 제 정신병원 입원 병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되어서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티가 나지 않을 때 결혼식을 하자면서 남편은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게 하고 결혼 후에는 저를 강제로 시댁에 같이 살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의 고집으로 남편과의 결혼은 허락했지만 제가 많이 걱정되어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만이라도 친정에서 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의 호의도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눈에 들어서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던 욕심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라는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분들이시니까요. 처음부터 제게 저기를 가지고 계셨던 두 분의 마음은 결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10달이 채 못 되어서 저는 갑자기 진통을 느끼고 응급수술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시부모님은 저의 병실에는 오시지도 않고 남편과 아기만 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후 저는 퇴원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산후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에 짜증이 나고 잠도 잘 자지 못했죠. 시부모님은 그 당시 큰 저택에서 사셨는데 저는 남편과 2층을 쓰고 시부모님은 1층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논문에 몰두한다며 집에 일주일에 3번 정도 들어오는 등 거의 밖에서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거의 독박 육아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딸이 깨면 안고 있다가 잠들면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하얗게 밤을 지새운 날이 계속되자 제 정신은 또 어둠에 갉아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며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목류병 증세가 생겨서 밤에 잠이 덜 깬 채로 돌아다니니까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님께서 밤중에 위층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어머니 전 못 들었는데요. 위층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라고요? 너는 요즘 바쁘니까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잖아. 못 들을 수도 있지. 새아기 넌 못 들었니? 아니면 혹시 네가 내는 소리 아니야? 저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목류병을 알게 될까봐 저는 무조건 잡아떼고 보았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화제로 어머니의 시선을 돌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신 듯한 어머니는 범인을 꼭 밝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내일은 한번 밤새 망을 보던지 해야지. 너희 둘이 아니면 귀신이라도 돌아다닌단 말이야? 내 누가 그러는지 꼭 밝혀내고 말 거야.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은 제발 자다가 깨서 걷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역시 잠을 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뜻대로 되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새벽 2시쯤에 도저히 저는 참지 못하고 아기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감은 채로 돌아다니다가 어머니에게 팔을 붙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며 펄펄 뛰고 화를 내셨죠. 이것 봐, 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그 뭐가 아니야. 이렇게 밤에 안 자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구만.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목련병이라도 생겼나 봐요. 어머니가 저를 곁눈으로 흘겨보자 저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아 어머니께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도움을 바라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한순간 남편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남편은 곧 표정을 바꾸고 아무렇지 않게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저랑 따로 애기 방에서 주로 자서 저도 몰랐네요. 애가 계속 자다 깨다 해서 이 사람이 좀 힘이 들었나 봐요. 신생아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안 된다. 이런 몹쓸 병은 초장에 잡아야지. 계속 놔두면 더 나빠지기만 해. 이제부터 아기한테 모유 먹이지 말고 본유 먹이고 너는 밤에 제 시간에 자라. 습관 들 때까지 약 처방 받아서 먹던지 하고. 저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그때 어머니의 결단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밤에 자다 돌아다니는 목류병 증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남편 역시 그때는 좀 쎄한 마음을 지울 수 없기는 했어도 제 편을 들어주어서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뿐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역시 제가 대학을 졸업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저를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면들은 10년이 되는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변호사인데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남매가 둘 다 서울대를 졸업했으니 시부모님의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했던 것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5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시누이의 시댁에서 아들이 변호사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잘 쉬다 온다고 하면서 저에게 은근히 자랑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자기 친정에 오면 온갖 심부름은 다 저한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는 우리 시누이는 정말 얄미운 여자였어요. 언니, 나 식혜 먹고 싶은데 좀 떠다 줄래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거든요. 아가씨, 여긴 아가씨 시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아가씨 하녀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갖다 먹어요. 아니, 뭐 그게 힘든 일이라고 그걸 안 해주니?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따라주면 되는 거지.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식혜 좀 따다 줘라. 그것 봐요. 얌전히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잔소리 들을 일 없잖아. 언니는 가만 보면 한번 내 말을 꼬아들어서 더 몸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좀 해줘.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명령에 저는 정말 싫었지만 시누이의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우리 시누이 역시 저를 깔보고 막대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고 사는 저를 보면서 제 딸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딸이 1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명절에 친정에 남편과 아이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었고 저는 제 딸을 데리고 방에 앉아서 어릴 적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물건들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놓여 있었어요. 딸은 갑자기 제 무릎에서 일어나 벽장을 열더니 거기 있던 흰 가운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의사 가운? 와,
여기 김정숙 엄마 이름 있네? 엄마 옛날에 의사였어? 딸은 제가 인턴 시절에 입었던 가운을 꺼내들고 신기해하면서 자기 몸에 걸쳐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하염없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어때? 정말 의사 같아? 나도 커서 의사 되고 싶어.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는 의사 되면 엄마가 날 더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그래, 우리 딸 의사 가운 너무 잘 어울리네. 엄마가 못다한 꿈 이루어주면 엄마는 우리 가영이한테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응? 엄마, 왜 울어? 이 의사 가운이 그렇게 슬픈 물건이야? 미안해. 내가 괜히 꺼내서 엄마 슬픈 생각나서 그런가 보다. 다시 넣어놓자, 어? 미안. 제가 우는 것을 보더니 딸이 당황해서 가운을 도로 있던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안아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작은 몸을 안고 얼른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여기 엄마 의사 가운 있는 건 너랑 나만의 비밀로 하자. 알겠지? 친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는지 딸은 의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의사였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잖아. 그런데 왜 비밀로 해야 돼? 나 말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할머니한테도 말하고 싶어. 엄마 무시하지 말라고. 할머니도 엄마 의사였다는 거 알면 다시는 무시하는 말 못하실 거야. 그건 안 돼. 의사였을 때 엄마가 잊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의사였던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빠나 친할머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 알았지? 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뭔가 더 물어보기 전에 딸을 데리고 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10년간 당했던 무시와 조롱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깨트릴 수 있을지 그런 시원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시부모님은 잊을만 하면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라고요. 고졸 며느리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대학 동기들과 가장 길게 만남을 유지해오고 계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동창회에 나갔을 때마다 다들 며느리들을 자랑하느라 다른 친구들은 침이 마르는데 시어머니 본인은 거기에 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예, 내 친구들 며느리들은 다들 대학은 최소한 나왔더라. 그리고 유학 가서 미국 명문대 나온 애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라도 해서 수능 봐라 얘.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해요. 저 이제 공부에 미련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딸 아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졸업장은 하나 있어야지. 아무리 고등학교가 명문이면 뭐해.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진짜지. 어디 가서 최종학력 고졸이라고 하면 다들 얼마나 널 무시하겠어? 그리고 네 남편하고 딸한테도 떳떳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니? 네 딸 가영이도 이제 다 컸는데 엄마가 고졸이라고 얘기 들어봐라. 나중에 엄마는 왜 대학 졸업도 못했느냐고 물어보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한테도 민폐지 뭐. 교수 와이프가 고졸 출신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니? 내 아들이랑 조금이라도 수준 맞으려면 대학 졸업장은 필수로 있어야 돼. 시어머니는 오히려 어머니나 아버님이 그런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고 계시는 것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잘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더 무시하고 막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지도 않고 제가 고졸인지 대졸인지 그런 거 신경조차 안 써요. 오직 어머니 아버님만 저한테 학력이 어떠니 대학을 못 나왔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주시잖아요. 저 앞으로 그런 말 집안에서 안 듣고 살고 싶어요. 저 이 집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계속 참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아시면 제발 배려 좀 해주세요, 어머니. 뭐라고? 아니, 너는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는 거니, 지금? 내가 널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래. 백보양보해서 내가 너한테 대학 못 나왔다고 뭐라고 하기는 했다 쳐. 네가 그렇게 말귀 못 알아듣는 배움 짧은 아이였어도 내가 그랬을까? 그래도 네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잘했고 머리 좋은 애였다는 걸 알아서 아까워서 그런 거야. 네 지식이 아까워서 그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좀 한 거 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하고 말댔구나 하고. 행여나 네 딸이 그런 네 못돼먹은 행동 보고 본받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아이고, 애들 앞에선 찬물도 하나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하더니 내가 네 딸 배울까봐 뭐 이런 소리도 더 못하겠다. 그러자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저와 시어머니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딸은 할머니에게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한 그 말을 말이에요.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서울대학교 다니던 의사였어요. 사실대로 알지도 못하시는 건 할머니라고요. 할머니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딸의 폭탄 선언에 얼른 달려가서 딸의 입을 막고 그만하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의 말에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 애한테 거짓말까지 했니? 아무리 네 학력이 컴플렉스라고 해도 그렇지 믿을 만한 말을 거짓말로 해야 속아 넘어가지. 네 딸은 뭐 어떻게 속일 수 있어도 이 시어머니까지 속일 생각을 하다니 깜찍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오해를 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은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입을 막고 있던 제 손을 떼어내더니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다짐까지 받아놓았던 그 비밀을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 사실은 아니잖아. 엄마 흰 의사가운 있는 거 나 엄마 방에서 다 봤어. 그런데 왜 친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고. 저는 얼른 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딸을 엄하게 입단속시켰습니다. 가영아, 엄마하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아시면 엄마 또 야단 맞아. 거짓말한다고 매도당하고. 그런 거 다 봤으면서 왜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해? 그러자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할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불쌍했었다고 털어놓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까지도 저한테만 말을 안 할 뿐이지 딸에게는 저를 깔보는 말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처럼 대학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아빠가 허락할 때까지 만들면 안 되고 공부만 하라고. 학원 열심히 안 다니면 나도 엄마처럼 된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빠한테도 말하고 싶었어. 엄마 사실 의사였다고. 아빠가 깔봐도 될 만큼 머리 나쁘지 않다고. 그리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나 정말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 이 집안에서 엄마는 맨 끝이야? 왜 그렇게 살아? 나 같으면 이미 집 나갔어. 멀리 도망갔을 거라고. 딸에게서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만 학력 문제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고, 저는 그것만 참고 살면 별 문제는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남편조차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걸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무시하고 살았다는 게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비롯해서 이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게 이혼할 결심을 하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이제 더 이상 엄마는 아빠와 같이 살 수가 없어. 친할머니도 엄마 무시하고 이 집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가영이 너 하나뿐이야. 엄마는 아빠랑 이혼해야겠어. 엄마를 따라올래? 딸은 제 결심을 찬성해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때는 작은 딸의 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엄마, 나도 외갓집이 더 좋아. 이 집에서 사는 거 숨이 막혀. 아빠도 친할아버지도 싫고 고모도 너무 싫어. 친할아버지 집에선 모두가 엄마를 하녀처럼 대해. 아빠도 고모도 자기네들 서울대 나왔다고 엄마를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만 보이고. 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명절에 고모가 오는 것도 싫었어. 할머니가 고모 앞에서 엄마 야단칠 때마다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엄마, 아빠랑 헤어져. 그리고 우리 동생이랑 셋이서 외갓집 가서 살자, 어?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만약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엄마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언제든 돌아와. 우리 딸 그 집에서 눈칫밥 먹고 10년 동안 마음고생한 거 이 엄마도 다 느끼고 알고 있었어.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도 돼. 여기서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 애들 데리고 집으로 와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알았지? 제가 엄마에게 그냥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로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엄마는 언제든 돌아오라며 주저하지 않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내 편이니 저는 더 이상 미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남편과 결판을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웬일인지 집에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내가 무게를 잡으면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자 남편은 잠시 흠칫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농담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이야말로 무슨 드라마를 보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든지 좀 그만 보라고. 당신이 현실과 상상 잘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제 눈빛이 점점 무서워지자 남편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에 저는 남편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당신, 내가 대학 졸업장 없다고 우리 딸한테 내 흉 본 거 맞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무식하고 배운 거 없어서 나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만 맞춰주는 거라는 말도 했어? 난 당신을 믿었어. 비록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 거 다 알지만 난 당신만은 적어도 내 편이라고 믿었다고. 그런데 당신도 나를 깔보고 흉봤었다면서 그것도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제가 무서운 눈을 하고 취조하듯 말하자 남편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남편은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했을 리 없고 가영이가 그랬어? 내 이놈의 기집애를 그냥 엄마한테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그건 내가 걔한테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당신을 절대 깔보거나 흉보려는 의도로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쳐도
당신이 졸업 못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그러게, 내가 애들 어릴 때 다시 공부하라고 했잖아. 엄마도 나도 그걸 얼마나 바랬었는데. 되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에게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절로 남편에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더군요. 당신한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못나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져서 그런 거였어.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시고 무시하시고 그런 말들 그냥 참아 넘겼어.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어. 우리 가영이가 나보고 불쌍하대. 엄마 불쌍해서 못 살겠대. 그리고 나한테 이혼하려고 말해준 것도 가영이야. 우리 딸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난 당신을 좋은 남편으로 오해하고 고마워하면서 살 뻔했잖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젠 나도 내 트라우마 좀 극복하고 당신 집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나랑 이혼해줘. 기다려, 거기서! 어딜 간다는 거야? 돌아오지 못해? 저는 남편이 항변하는 말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딸과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짐을 싸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댁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니 저희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자 친정엄마는 한참 동안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상심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 결혼할 때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 집에서 그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살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잘 왔다 정수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대학병원 의사로 살자. 엄마가 네 딸이랑 아들 돌봐주고 네 공부 뒷바라지도 해줄게. 알겠지? 그래 정수가 이제까지 많이 참아왔잖아. 너 의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 아빠가 너를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고 있지? 비록 그 사건으로 네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대학병원을 그만뒀어야 했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 우리 딸 다시 의사 되자. 어?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다정한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들도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희망을 알고 나니 시간 낭비를 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백이 있다 보니 공부와 실습이 필요해서 저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따돌림을 생각하면 저절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와 실습을 병행하게 되더군요. 제가 다시 소망하던 을사가운을 떳떳하게 입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수고했다면서 저를 위로하고 칭찬했지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제 딸이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 역시 엄마는 의사가 너무 잘 어울려.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가 정말 최고야. 나도 나중에 의대 가서 엄마 따라서 의사 될 거야. 딸은 흰 가운을 입은 제 모습에 엄지를 쳐들면서 웃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서 무시가 아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의사로서 복귀한 것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이혼이 남은 숙제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제 딸과 아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의사로서 경제력도 갖추고 딸도 제 이혼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제게는 남편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했습니다. 요즘 들어 하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시댁에서 여주인공을 하녀처럼 부려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는 대로 쓰는데 여주인공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뜰하게 절약하고 사는 것을 보고 있자니 예전의 제 모습과 너무나 겹치더라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제가 다시 의사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한번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보고 저는 옛 기억이 생각나서 친정에서 의사 가운을 꺼내 입었던 그날 우리 시어머니가 쳐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놀라서 뒤로 낮아빠지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만큼 통쾌했던 날이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진짜 의대에 다녔었다는 거니? 그런데 그 이야기는 왜 안 하고 살았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제가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한들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학벌 지상주의에 찌들어 있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어필이나 하려고 의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애들도 커서 시간도 많이 생겼고 제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다시 의사로 복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은 헤어질 거고요. 제 단호한 마지막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더 흥분해서 제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소리치셨습니다. 험악하게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제게서 몸으로 맞고 계셨던 건 다름 아닌 저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아니 너는 우리가 너를 받아준 은혜를 원수로 갚니? 지금 와서 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도 내 며느리 의사라고 동창들한테 자랑거리가 생겼는데 지금 와서 이혼하겠다는 이유가 뭐니? 그 이혼 이 시어머니가 허락할 것 같아? 밑도 끝도 없는 이혼이라니 우리 집에선 용납 못한다. 은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시댁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제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와 무시뿐이었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지금 당장 남편하고 이혼할 겁니다. 다시 의사 되기로 한 것도 우리 가영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니 허영심 때문에 다시 의사가 돼야 되나요? 제가 원하고 제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의사로 돌아간 거예요. 남편도 저를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었던 거 아세요? 그까지 최종 학력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어머니가 허영심 때문에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돌아가세요.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제 의사가운 입은 모습을 보고 뒤로 넘어간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의 무례한 말과 태도에 시어머니는 흥분으로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제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기 전에 나갈 수 없다는 시어머니를 달래서 친정집을 나오던 남편에게 친정엄마는 이제껏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시원하게 다 내뱉으셨습니다. 자네한테 실망했으니 우리 정숙이랑 양육권 다툼할 생각 말고 깔끔하게 헤어져 주게나.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당한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자네를 용서할 수가 없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우리 딸의 결심에 나도 힘을 보태줄 생각이네. 그러니 위자료 내놓고 깨끗하게 헤어지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랑 헤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제가 왜 위자료까지 줘야 합니까? 아내와 헤어지는 것도 왜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요? 저 소송으로 갈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혼은 못할 거예요. 뭐라고? 자네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몰랐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혀를 차셨습니다. 결혼하고 사는 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집안일에 도움도 준 적이 없으면서 잘못한 게 없다니 남편의 주장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할 버젓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댁 식구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남편의 부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가영이가 5살 되었을 때부터
자주 학회에 참석한다고 하면서 젊은 학과 여자 조교와 며칠씩 여행을 다녀오고 낮에는 강의가 없는 날에 모텔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제가 꿈에도 모를 거라고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을 터뜨릴 기회다 생각을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어두었던 남편과 그 여자의 통 내용과 전화통화 사실을 모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먼저 소장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살살 구슬려서 소송을 취하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 발상으로 남편은 뻔뻔하게 거짓말로 저를 회유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나 딱 한 번, 정말 한 번만 그 애 만났고 더는 잠자리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계속되는 남편의 바람을 어떤 마음으로 숨겨주고 있었는지 그 사람은 짐작이나 했겠어요. 저는 이 순간만 기다려온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대고 조용히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나 그 여자 만났어. 당신 교수실에서. 언제부터였는지도 알아. 우리 가영이가 5살 때부터.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당신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 나 만났다는 거 그 여자가 말 안 했지? 내가 부탁했어. 나중에 당신 약점으로 써먹으려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마음 같아선 그 여자도 같이 가정 파탄 책임 물어서 소송하고 싶은데 꾹 참고 있는 거야.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사진들과 통 내용들을 증거로 남편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의 불륜을 다 알고 있다고 폭로하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꽁지가 빠져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서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죠. 남편은 꼼짝없이 양육권을 저에게 넘기고 제가 달라던 위자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3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학과 조교랑 바람 피우는 사실이 시부모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이혼은 합의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와서 괴롭히지도 않았고 다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딸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다들 중2병이 무섭다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딸은 저에게 너무 착한 딸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을사일하는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무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해도 웃으며 엄마를 응원한다고 말하는 제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환자들과 야근에 시달려도 요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입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서 칼에 대한 트라우마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고 환자들을 보면 얼른 이 고통에서 내 힘으로 해방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꼭 이루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시댁 식구들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미룬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꿈과 하고 싶었던 일을 10년간 억압받으면서도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한 게 무슨 자랑이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맞지 않는 시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마음고생을 하느니 저는 이혼한 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서 생기없게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남의 눈치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더 좋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가족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남들도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마음을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괴롭게 느껴지면 남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됩니다. 살아가는 길목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계속 참기만 하면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참지 마시고 큰 목소리를 내세요. 내가 참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죄책감 없이 더 못살게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의지가 꺾인 일이 있다면 그것을 꼭 이루어 보세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나이가 몇이 되었든 간에 다시 생각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요즘 다시 의사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를 의지하는 환자들의 표정에 점점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저에게 수술을 받아 병이 호전된 환자들이 퇴원을 했어도 가끔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날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사회에서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 선배나 후배들이 저를 대하기 힘든 선배나 팀에서 짐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제 실력에 따라 동등한 동료로 생각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같이 연구하고 병에 대해 토론할 때 저를 업신여기지 않고 따돌리지 않는 분위기가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몇십 번의 외과 수술과 몇 년의 의국 생활을 하다 보니 의사일도 동료들도 익숙해지고 점점 자신감을 키워가는 저의 성장을 올곧게 마주할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제 생활을 돌아보면 꼭 참는 것이 미덕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도 바보같이 시댁과 남편에게 굴복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에 반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부모님들은 이제 저와 남은 생을 함께할 남자가 나타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제 딸과 아들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정말로 인연이 되어서 재혼하는 것까지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선을 본다든지 억지로 만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저의 애들이 커서 엄마가 재혼해도 상처받지 않고 웃으면서 허락해줄 수 있는 날까지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